라스베가스에 큰 변혁을 불러일으킬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과연 그가 누구일지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구죠? 폭행, 강도, 납치,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잔인한 킬러로 이름을 날린 벤자민 시겔입니다. 벤자민 시겔은 어떻게 라스베가스에 주목하게 된 건가요? 왜냐하면 마피아들은 이제 금주법 시대에 이제 밀주를 팔고 막대한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해 금주법이 폐지됩니다. 더 이상 밀주를 팔 수 없게 되자 눈을 돌린 것이 바로 도박. 카지노 산업이었습니다. 큰 돈이 움직이는 데는 항상 그렇죠, 몰리게 되니까 아무래도, 예. 관심을 그래서 벅시 시겔은 미국 서부를 접수하기 위해 모든 것이 허락된 도시, 환상의 도시인 라스베가스를 보고 이제까지 없었던 초호화 카지노 리조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벌레가 들러붙었네요. 이상한데? 앞에 어마어마한 검은 자본이 투자된 벅시 시겔의 호텔은 드디어 1946년 12월 26일 플라밍고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플라밍고. 그럼 당시 호텔의 모습이 어땠을지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야, 아무것도 없는데 저것만 딱 멋지게 그냥. 아니, 일단 부지 자체가 저기 아예 그냥 리조트인데요? 그러니까. 와. 네, 상공에서 본 플라밍고 호텔의 부지인데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와 독점이네 거의. 그동안 라스베가스에 있던 호텔은 단층 건물 정도가 전부였는데 또 이게 숙박을 위한 공간이 전부였죠. 그런데 벅시 시글은 잠을 자던 호텔의 모습을 대형화하며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삥 둘러서 건물이 다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호화로워 보이는데 위에서 보면 감옥이에요. 그러네.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나오네. 네. 저기서 계속 돌아야 돼요. 그러네. 안에 다람쥐 수영장 있고. 책받기처럼 계속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잖아요.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수영장. 이제 내부 사진이구나. 이거. 완전 휴양지다, 휴양지. 호텔 주변에 야자수도 심고 이런 리조트가 1940년대에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엄청나죠. 아니 마피아가 건설업을 엄청 잘하는데요. 엄청나네 정말. 엄청나네요. 와. 그런데 벅시 시겔이 호텔을 지을 때 가장 공을 들인 곳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디였을까요? 카지노. 예, 그렇지. 그거 저 본전 찾으려면 꽤 지금 오래 걸리겠는데. 그러네요. 예, 바로 대형 카지노 시설이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나갑니다. 벅시 시겔이 사람들을 카지노로 끌어들이기 위해 최초로 시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카지노로 네.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니 이미 다 나온 거 아닌가요? 정답. 규현 씨, 딜러? 딜러,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지원 씨,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보증금 디파짓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 지원 씨 오답입니다. 정답. 예. 저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우선 하나 첫 번째. 아 근데 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만 하십시오. 아 그래요? 아,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카지노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최초로 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무상으로 먼저 뭔가 좀 주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비슷한 것 같아. 오만석 씨 오답입니다. 아 그것도 아니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라스베이거스 호텔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습. 정답. 혜성 씨, 이게 그때는 그렇게 흔치 않았던 것 같은데 카지노를 그냥 뭐 예를 들면 로비 같은 데 대놓고 넣어놨어요. 아. 혜성 씨 정답입니다. 이전 라스베가스 호텔에는 이 소규모의 카지노 시설이 호텔 뒤쪽에 대체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숨겨져 있었잖아요. 하지만 벅시 시겔은 생각을 완전히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호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바로. 몇 걸음만 가면은 카지노 시설이 바로 들어선 거예요. 로비에 들어선 사람들은 누구나 카지노 한 번쯤은 거쳐갈 수 있도록 전략을 짠 것입니다. 대단하다. 약간 그러니까 가다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PC방에서 누가 라면 먹으면 먹고 싶은 것처럼 약간 그렇게 하는. 아니 가다가 뭐 그래 들릴 것 같아요. 그렇지. 지나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번씩 그냥 하는 거야. 할 수밖에 없게. 목적은 목표는 뷔페 식당인데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우. 맞아. 이전처럼 어둡고 좁은 공간이 아닌 넓고
개방된 모습이죠. 완전히 지금 양성. 라스베가스 호텔을 보면 대부분 이런 구조입니다. 맞아요. 그 시초가 바로 플라밍고 호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시발점이 됐구나. 멋있다. 벅시 시겔이 카지노에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뭔가 했을 거를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카지노가 없는 게 좀 있죠. 없는 거. 예. 창문, 시계, 아, 시계. 거울이에요. 창문을 없앰으로써 사실 시간을.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낮밤을 모르잖아요. 시계도 시간을 모르는 거죠. 시계는 현대에도 카지노 사업장마다 사람들을 도박에 몰입하게 하려는 연구가 정말 계속되는데 이런 전략을 라스베가스에서 처음 시도했던 게 바로 벅시 시겔이었던 겁니다. 야, 교수님 그러면 이런 전략을 가지고 카지노 호텔을 뭐 이렇게 완벽하게 다 해놨으니까 뭐 이건 뭐 실패할 수 없는 사업이네요. 안타깝게도 어? 처참히 실패하고 맙니다. 예? 실패했다고요? 저렇게 많은데. 아니 이렇게 잘 꾸며놓고 잘 준비했는데 돈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서 아니야? 벅시 시겔은 이제 굉장히 공을 들였잖아요. 그래서 호텔을 오픈식을 성대하게 하기 위해서 홍보를 대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전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집니다. 아하, 오픈 전날이요? 오픈 전날 오픈식은 아주 썰렁하게 됐고 그 여파로 이후에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이고. 그런데 얼마 뒤 충격적인 사건이 전해지는데 대체 어떤 일인지 사진을 보겠습니다. 죽었네. 벌레가 죽었어. 아이고. 아이고. 저 실제 사진이에요? 아이고. 저 실제 사진이에요? 실제 사진입니다. 오우.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되죠. 아유 저 다 만들어 놓고 너무 저렇게. 끔찍해. 오우야. 자, 플라밍고 호텔을 오픈한 지 6개월쯤 된 어느 날 벅시 시겔이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그런데 벅시 시겔이 사망하고 20여 분이 지난 이후에 플라밍고 호텔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누굴까요? 다른 마피아들입니다. 아하. 이들은 벅시 시겔의 죽음으로 호텔을 장악하고 경영권을 받게 됩니다. 누가 왜 죽였는지 여전히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썰은 벅시 시겔이 공사 자금 중 일부를 횡령했고 마피아 조직 내에서 그를 단죄를 했다는 거죠. 비록 벅시 시겔 당시엔 플라밍고 호텔이 성공하지 못했죠. 하지만 플라밍고 호텔은 최초의 현대적 카지노 호텔의 효시로서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유명한 스트립 거리의 초석으로 자림하게 됩니다. 때문에 벅시 시겔은 라스베가스 발전의 역사에서 상징적인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피아들은 1950년대 라스베가스에 개장한 데저트 인 호텔, 샌즈 호텔, 듀운즈 호텔 등에 더해서 더 많은 대형 카지노 호텔들을 오픈합니다. 당시 마피아들이 라스베가스에서 걷어가는 돈이 하루에만 얼마 정도 됐을까요? 10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루예요? 하루에. 와 쇼핑. 이렇게 자본이 몰려든 라스베가스는 카지노 산업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라스베가스의 카지노가 과연 어떤 전략으로 돈을 벌어들였는지 그 비밀을 살짝 파헤쳐 보겠습니다. 카지노는 그 설계 단계부터 심리학자와 수학자까지 동원된다는 썰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 온갖 수싸움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와. 때문에 손님들은 카지노장에 들어서면서부터 교묘히 계산된 트릭에 빠져들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도를 하나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사기극인데 그러면 이거. 카지노 구역이 보이죠? 네. 자, 이게 지금 카지노 구역입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저게 지나가란 얘기죠. 맞습니다. 이 정문인데 만약에 내가 쇼핑을 하려면은 필연코 어떤 구역을 지나갑니까? 카지노를. 카지노 구역을 지나가야 됩니다. 저기
명품백 사러 들어갔다가 카지노에서 돈 다 잃고 백 못 사고 나오는 거예요. 명품숍 가기 전에 다 잃죠. 다 잃고. 근데 또 웃긴 건 카지노에서 돈을 따도 가서는 또 사는 거야 결국엔. 안 살 것도 사고 다시 돌아오다가 또 나오다가 다 잃고 또 할 나와죠. 돈을 잃고. 네. 아. 동선을 아주 기묘하게 짰네요. 예. 모든 것은 카지노로 통한다. 이게 카지노 라스베가스 카지노 호텔의 기본적인 설계입니다. 게다가 가는 길에 대부분은 슬롯 머신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게 미로처럼 만들어서 헤매게 만듭니다. 그래서 카지노를 거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호텔이 이런 설계를 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눈 가는 곳마다 다 머신들이 있는 느낌. 그 막 무슨 따르르 소리랑 막 뭐 각종 멜로디에 막 이런 소리가 막 사람을 현혹시키잖아. 홀리는 거죠. 어. 네. 진짜 중독되겠다. 이세돌 씨, 이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 또 어떤 특징이 있죠? 일단 카지노에 들어서면 뭐 술이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요. 근데 그걸 공짜로 좋아하면 사실 안 됩니다. 여기서 트릭이 있거든요. 카지노장 냉방을 더 세게 틀어서 술을 마시도록 유도하고요. 그리고 1시간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실내 온도를 높이고 치기가 몸 안에 빨리 퍼지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혹시 음주 바둑도 해보신 적 있어요? 아, 음주 바둑은 안 되죠. 그 선에다 못 맞출 것 같은데? 저희 오목 세계에서는 선 잘못 맞추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인텔렉트는 상관이 없는데 하긴 했어요. 하셨네요. 네, 하긴 했어요. 음주 바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전날에 마신 것도 있고 당일에 점심시간이라 쉬는 시간이 있어요. 1시간. 근데 너무 절망적이고 괴로워서 술 한 잔 달라고. 가져와라. 그럼 또 잘 풀릴 때도 있나요? 역전했어. 오. 역전했어. 이건 이게- 또 도움을 준다. 그런 게 사실 술을 마신다라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상황에 술을 마실 수는 없죠. 근데 너무 이제 괴롭고 이걸 이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기려고 이어나가야 되는데 맨정신으로 안 되겠는 안 거예요. 되죠, 안 되죠. 카지노에서도 그럼 막 안 풀리면 한잔 주세요. 술. 근데 때리고. 이제 그건 안 되죠. 조금 이럴까 더 크게 잃는 거지. 아, 예. 그래서 그럼 라스베가스에서는 이런 전략들이 많은데 또 다른 뭐 손님을 홀리는 전략이 더 있을까요? 물론 있죠. 어. 물론 있죠. 라스베가스 카지노가 수익을 올리는데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베팅하는 큰 손들이 있을 거예요. VIP들. 그 큰 손들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아, 라스베가스에서는 1회 베팅액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고객들을 하이롤러라고 부릅니다. 이들을 잡기 위한 물밑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하이롤러는 라스베가스 카지노 손님의 단 5% 정도인데 카지노 전체 수입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얼마나 큰 정말 큰 손들입니다. 손이 좀. 그래서 하이롤러가 라스베가스까지 편안히 올 수 있도록 무료 항공권, 또 호텔 리무진이 제공되는 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이죠. 하이롤러들의 삶이란 저런 거군요. 라스베가스 호텔 중 모던함을 자랑하는 코스모폴리턴이라는 호텔의 하이롤러 룸입니다. 보니까 어때요? 그 사세다, 그 사세. 너무 넓네요, 근데. 아니, 근데 이세돌 씨 하이롤러들이 쓰는 돈 도대체 얼마 정도 쓰는길래 저렇게 사실 뭐 다 틀리겠지만 예전에 호주 최대 부자이자 미디어 재벌인 게리 패커 씨는 대표적인 하이롤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라스베가스에서 탄 3일 만에 쓴 돈이 2천만 달러. 2천만 하나로 달러. 한 260한 5억 되는 거죠. 달러요. 그래서 해외 토픽에도 나오고 좀 뉴스가 됐었는데 보통 블랙잭을 한 번 할 때 최소 뭐 10달러, 10,000원 조금 넘는 돈으로 베팅 나는데 이 사람은 한 번에 최대한 6억 정도 베팅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쓰니까 저 정도의 특급 그렇죠. 서비스를 해주네요. 그 정도 배려를 하죠. 재밌네. 그리고 라스베가스 카지노가 수익을 올리는 방법 중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손해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카지노에서 돈을 따는 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봤죠. 그래, 하면 안 돼, 그냥. 자, 이런 얘기가 왜 떠도는지 한 일본인 사연을 보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일본인이 A라는 카지노에서 200만 달러를 땁니다. 이제 우리 돈으로 약 26억 원이죠. 다음 날 B 호텔에 가서 B 호텔 카지노에서 100만 달러를 땁니다. 오. 하나 약 13억 정도 되죠. 네. 카지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화나죠. 이 눈을 뜨고 코베인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했을까요? 출입 금지? 기계를 조작해요. 바로 그 일본인이 게임하는 모습을 모두 비디오로 찍어서 라스베가스에 있는 네바다 주립대로 보냅니다. 그 학교 안에 대학 안에 국제 게임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세계 최고의 연구소입니다. 이 도박으로는 갬블링으로는 국제 게임 연구소에서는 일본인 남성이 이것에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무엇일까요? 정답. 오한석 씨. 이렇게 막 집중하고 있는데 사람 이름 부르거나 막뭐 썰, 뭐 이렇게 부를 때 이렇게 탁 이렇게 집중해 떨어뜨리잖아요. 자기를 이름 부르는 것 자체. 오한석 씨 오답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진짜 실제로 마시는 거예요. 정답을 말씀 몸에 정답이라고 들어가요. 하시면 됩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정답 한번 종류였던 외치세요. 것 같아요. 아니 뭐잘 모르는데. 정답 외치면 뭐 혼나요? 이렇게 집에서 와이프께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먹는 거였기 때문에 레몬이나 뭐 이런 종류였던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그래도 탄산의 정답 종류. 한번 외쳐보시죠. 예, 정답. 이세돌 씨. 음료수에 레몬을 뿌리는 거겠죠? 약간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이세돌 씨 레몬이 오답. 아닌 것 정답! 같다. 규현 씨. 라임? 너무 주워 먹을 생각을 한다. 귀엽다, 귀여워. 그쪽이 아니야. 네, 규현 씨 오답입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게임을 잘한다는 거예요? 아니지 못한다는 거지. 찡그린대잖아. 아, 표정을 찡그렸다고 했으니까 뭔가 방해를 받았다는 방해를 거잖아요. 받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주인공이 음료를 받을 때 그것을 상상을 해보세요. 정답? 오만석 씨. 네. 그 웨이터분의 향수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왜? 오만석 씨 안타깝지만 오답입니다. 오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정답. 네. 혜성 씨. 왔어요. 뭐야. 왔어요. 서양인 분들의 이 암내가 좀 많이 난다고 왜 지하철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겨드랑이 냄새에 깜짝 놀란 거예요. 오. 혜성 씨 아닐 정답입니다. 것 같아. 아하. 이거야, 이거. 향수가 아니라 아니 그러면 이제 카지노에서 저분 일본인 남성분은 다들 이렇게 하고 있겠네요. 다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어서 오세요. 연구진들이 분석한 결과 직원의 겨드랑이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근데 알았습니다.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왜 사람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암내가 다르대요. 그래서 그건 서양인들이 그렇죠. 먹는 음식, 동양인들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여기서 나온 냄새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카지노 측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을까요? 다들 민소매만 입고 다녀요. 그래서 연구소의 결과 반팔. 보고는 비슷한 냄새가 나는 방향제를 특수 제작해서 와, 그 남자가 게임하는 방에 뿌려라. 너무한다. 야, 그 좀 치사할 정도로. 아니, 야. 오만석 얼마나 씨. 지독했길래. 아니 근데 카지노에서 오만석 씨 이 정도까지 하는데 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 윈 호텔에 묵었었는데 네. 그 윈 호텔을 만드신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카지노 와서 돈을 따고 싶으면 카지노를 차리십시오. 그러니까 그만큼 카지노를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한은 돈을 딸 확률은 거의 없다고. 라스베가스를 보는 시각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악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크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꿈과 희망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죠. 분명한 것은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짙어집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는 미국 자본주의의 명암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미국인들의 욕망을 엿볼 수 있는 가장 미국적인 도시가 라스베가스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1960년대가 되자 마카오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마카오를 오늘날 세계 최대 카지노 도시로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훗날 마카오의 아버지다라고 불리게 될 스탠리 호입니다. 오. 피터 정 씨는
마국진 씨랑 아시겠네요, 잘. 네, 중국에서 저는 보고는 아는데 엄청 유명한. 네. 네. 스탠리오가 없었더라면 정부 운영 자체가 불가능했을 정도로 마카오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아, 한때 마카오 세수의 70%를 이 스탠리오가 다 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마카오에는 그의 이름을 딴 마카오 닥터 스탠리호 애비뉴라는 도로까지 있습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네덜란드계 유대인인 영국인이었고요. 할아버지는 청나라 말기 5대 거상으로 손꼽힐 정도로 막대한 부를 쌓았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13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의 주식 투자로 폐가 망신하면서 거리에 나앉게 되었죠. 그런 그가 인생을 다시 역전시킨 곳이 바로 마카오였던 거예요. 스탠리오 역시 중일전쟁 당시 마카오로 피난을 떠난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 이후 마카오의 한 무역회사에 취직을 해서 탁월한 능력으로 단 2년 만에 공동 경영자 자리까지 오르는 초고속 승진으로 올라갔던 거죠. 와. 자, 그 결과 단 10 홍콩 달러, 지금 하나로 환산해 보니까 약 1,700원을 손에 쥐고 마카오로 찾았던 아주 가난한 학생 스탠리호는 20여 년 후에 100억대 자산가가 되었을 정도로 승승장구해 나갔던 겁니다. 아니, 벼락부자가 된 셈이죠. 맞습니다. 벼락부자는 아니겠다. 본인이 열심히 해서 열심히 만든 했으니까요. 네. 이렇게 홍콩과 마카오에서 이름난 재벌이 된 스탠리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 어떤 기회였을까요? 뭐 마카오랑 관련돼 있는 거니까요. 카지노 사업을 해요. 네. 바로 마카오의 카지노 사업을 독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고 어떻게? 왜? 앞서 언급한 아편상 까오커닝의 투자로 세워진 기업에게 카지노 사업의 독점권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961년이 되자 이 회사의 독점권이 25년의 기한을 끝으로 만료된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스탠리오는 입찰 경쟁에 뛰어들었고 결국 그가 소유한 회사, 바로 마카오 관광오락공사 STDM이 마카오 카지노 사업의 독점권을 얻는데 성공합니다. 와. 당시 스탠리오가 이 정부에 제시한 입찰금이 무려 41만 달러, 현재 가치로는 약 6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스탠리호의 회사가 독점권을 소유한 기간이 얼마였을까요? 100년, 아니에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50년. 좀 작아요? 40년? 맞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그걸 또 맞히냐, 40년. 모르겠어. 어떻게 맞췄는지. 진짜? 25년의 기한이 지난 후에 15년을 더 연장하면서 40년 동안 마카오 전체 카지노 사업을 독단으로 관장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40년 동안 떼돈을 벌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스탠리오는 과연 어떤 전략으로 이 사업권을 정부로부터 따낼 수 있게 된 걸까요? 뇌물. 뇌물, 중국 하면 관시죠. 관시. 네. 당시를 회상하는 그의 인터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961年嗰陣咧，競投呢個賭博專利咧，當時啊啲報道咧就好緊張，所有賺到啲錢賭場嘅90%拎出嚟做慈善，我哋只愛10%，咁你對方啊真係冇得定。我一開咗呢啲咁嘅條件咧，澳門政府咧即刻攬住我，你中標。 엄청난 결단. 엄청 좋은 마인드잖아요. 자, 이렇게 마카오의 카지노 사업권을 손안에 넣게 된 스탠리오는 마카오를 무대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이요? 네. 이제 지어야죠. 뭐를요? 호텔. 맞습니다. 네. 바로 마카오의 최초의 고급 카지노 리조트를 열게 된 거예요. 자, 비교를 위해서 먼저 그 전에 마카오에 있었던 호텔이 어땠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야, 이게 무슨 카지노인지. 이건 전혀 지금이랑 비교도 안 되는 건데. 네, 이거는 1928년에 지어졌던 마카오 최초의 호텔 센트럴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마카오엔 1950년대까지만 해도 3층 이하의 소규모의 호텔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스탠리오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최신식 카지노 시설을 갖춘 호텔 에스토릴.
호텔 리스보아를 차례로 개장해 나갑니다. 자, 그중에서도 특히 스탠리호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호텔이 바로 리스보아 호텔입니다. 야. 특히 스탠리호는 건물을 지을 때 뭔가 특별한 의미를 담은 것으로 유명했는데 요 외형과 관련해서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전소 같은 느낌. 이 호텔의 창문은 무엇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을까요? 저 정답. 네, 마옥진 씨. 저는 그 중국 옛날에 엽전 돈 동전에 가운데 구멍 뚫려 있는 거. 가운데 구멍 뚫려 있고 동그란 오. 은화 비슷한. 정말 그럴듯합니다. 생각 안 했는데 아쉽게도 오답이에요. 오. 정답. 네, 규현 씨. 장기판. 장기판 오답입니다. 뭐지? 지금 앞에 지금 뭐가 있죠? 나무. 아니요, 그 앞에. 호수. 뭐 앞에 물이 있죠. 네. 자, 이게 힌트입니다. 물과 관련된 거예요. 네? 더 모르겠는데요. 정답. 네, 혜성 씨. 그 낚시 그물. 혜성 씨 정답입니다. 뭐? 아 이게 돈을 낚아 올린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카지노를 잡은 고객들을 돈을 다 잃고 가라는 의미다. 그런 의미의 풍수를 적용했다고 해요. 나쁜 의미잖아. 근데 스탠리호 입장에서는 스탠리호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고 지금 낚시를 아무도 못 한다. 알아챘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왼쪽 건물 원통형 좀 이상하다 그랬죠? 네, 이것은 저거 뭘 발전소. 형상화했느냐? 발전소 같아. 저거는 발전소 같은데 새 장이랍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을 어쨌든 가둔다는 얘기죠? 맞아. 새 장에 갇힌 새처럼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갇혀 있으라라고 하는 좀 의미를 담았다고 섬뜩한데? 해요. 와, 이제 기발하네. 근데 마국진 씨, 이 스탠리호가 뭐 이런 식으로 풍수를 적용한 곳이 또 있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마카오 현지의 그 택시의 색깔도 스탠리호가 손을 좀 썼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사진 먼저 한번 보시죠. 이게 왜? 검은색이야. 무슨 색깔? 검은색. 원래 하얀 차인데 점점 검은색으로 잠식돼 가는 과정인가요? 잠식. 근데 사실 원래 중국에서는 이 행운을 의미하는 색상으로 빨간색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택시도 빨간색이었는데 근데 이 스탠리호가 손님들이 모두 빈털터리가 되라라는 의미로 그 노란색 삼배옷의 색깔과 죽음을 뜻하는 검정 상복의 색깔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택시 색상을 바꿨다고 해요. 그리고 카지노 측에서는 VIP 고객들을 위해서 초특급 서비스를 펼치는데요. 리무진을 제공하고 호텔에서 당연히 숙식도 제공하고 마카오까지 오고 가는 비행기 티켓까지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도박에 드는 돈 빼고 모든 걸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와. 근데 저 VIP 룸이라는 게 교수님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그 많은 돈을 도박에 쏟아 부어야 저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네, 이 VIP 룸은 워낙 은밀한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VIP 룸 1회 입장료가 2019년 기준 370만 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그냥 들어가기만 하는 예, 한 번 들어가는데 또 회원제로 이용하기 위한 회비는 500만 홍콩 달러, 당시 가치로는 6억 1천만 원 정도였다고 하죠. 와. 2018년 마카오의 전체 카지노 수익이 약 376억 달러, 현재 가치로 한번 바꿔보면 약 65조 1,800억 원이었는데 이 중 VIP 수익이 약 35조 8,800억 원을 기록하면서 그의 전체 카지노 수익의 55%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대박이다. 우와. 이 스탠리호의 프라이빗 서비스가 아시아 부호들 공략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피터정 씨, 이런 화려하고 비싼 VIP 룸은 어떤 사람들이 가요? 네, 마카오 카지노를 찾는 사람들 대부분이 중국인인데 중국인 사업가나 아니면 부호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판돈이 1, 2억은 우스울 정도로 많이 쓰이는데 1인당 베팅 금액이 라스베가스보다 4, 5배는 더 높다고 합니다. 와. 자, 이렇게 마카오의 카지노 업계를 확 바꿔놓은 스탠리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이 되는 각종 사업에 손을 하나씩 뻗기 시작했는데 관광객을 좀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홍콩에서 마카오로 이동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이 있어요. 이것도 곧 스탠리호가 도입했습니다. 뭘까요? 그 다리 아니요. 홍콩에서 마카오 갈 때. 페리. 맞아. 쾌속선 페리죠. 홍콩에서 마카오로 여행을 가본 분이라면 이 페리를 정말 한 번쯤은 다 타봤을 것 같은데요. 타보고 싶다. 원래 이 구간을 일반 여객선이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1964년 스탠리호가 처음 생각한 거예요. 아, 빠르고 안전한 페리로 교체해보면 어떨까? 이로 인해서 홍콩과 마카오의 거리가 기존의 4시간에서 1시간 정도로 딱 단축이 됐고 더 많은 배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페리 또한 40여 년 이상을 스탠리호의 회사가 독점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왕래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승객 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떼돈을 버는 거죠. 이렇듯 스탠리호의 등장은 마카오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요. 마카오에서는 이런 말이 돌게 됩니다. 마카오의 낮을 지배하는 것은 포르투갈이지만 마카오의 밤을 지배하는 것은 스탠리호다. 마카오에서 돈을 쓰면 50%는 스탠리호에게 간다. 와, 50%. 그냥 스탠리호 마카오의 거예요. 왕이에요, 황제. 마카오는 스탠리호 거야. 그리고 이 스탠리호는 카지노 외에도 호텔, 백화점, 은행, 부동산, 택시회사, 페리, 항공사까지 소유하면서 마카오 경제를 쥐락펴락했습니다. 한 개인이 그거 다 독점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가능한가? 엄청난 거죠. 그 결과 스탠리호는 엄청난 재산을 벌어들이게 되는데요. 2018년 은퇴 당시 그의 재산이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은퇴했을 당시요? 와, 몇 조 아닐까요? 몇십조 되지 않아요? 가능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무려 500억 홍콩 달러, 하나로 약 8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8조. 이게 공식적으로 밝혀진 재산이니까 비공식적 가진 것까지 더하면 엄청났겠죠. 와, 됐다. 이렇게 마카오의 지하 주지사 혹은 마카오의 황제라고 불렸던 그는 마카오를 도박의 성지로 만들게 된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탠리호의 꿈의 제국이 한창 건설되던 1970년대에 마카오가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건 1974년 4월 25일 포르투갈의 전국을 뒤흔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카네이션 혁명이었습니다. 당시 포르투갈에선 40년간 이어져 오던 독재 정권 그리고 계속되는 식민지와의 전쟁에 대한 반발감 때문에 청년 장교들이 혁명을 일으켰거든요. 아이고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카네이션을 건네자 비폭력 쿠데타를 벌이겠다라는 뜻으로 카네이션을 총구에 꽂으면서 화답을 했던 겁니다. 결국 이 혁명으로 포르투갈의 카에타노 총리는 투항을 했고 정권은 바뀌게 돼요. 포르투갈의 신정부는 이 해외 식민지에 대한 권리를 그러자 일괄 포기하고 이들의 독립을 인정해주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마카오에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럼 완전 어떻게 돼? 그럼 스탠리호의 나라가 되는 거야? 아니지 이제 독립을 그러면 하겠죠. 이제는 이제 또 포르투갈의- 중국 정부가 와서 개입하겠죠. 그렇죠. 네. 1999년 12월 20일 마카오의 주권까지 되찾게 된 겁니다. 와우. 교수님, 근데 중국이 교수님 어떻게 보면 그 도박이 그 허용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럼 마카오는 어떻게 그 도박을 합법을 유지하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국은 마카오를 유일하게 도박이 합법화된 구역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반환 당시 향후 50년간은 마카오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한다는 게 조건이었거든요. 아, 반납할 때.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회주의 중국에서 유일하게 도박이 허용된 도시로 마카오가 남게 된 겁니다. 자, 이때 중국은 카지노 도시가 된 마카오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는데 2001년 지금껏 40년간 이어져 오던 스탠리호의 카지노 산업의 독점 체제를 깨트리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 중국은 카지노 시장을 외부 세계에 전면 개방을 했어요. 특히 중국이 마카오를 세계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손을 잡은 곳이 있었는데 어디였을까요? 손을 잡았다고. 네, 바로 미국 최대의 카지노 도시 라스베이거스입니다.
미국 회사들은 당시 중국 경제의 급성장과 함께 일어선 아시아의 부유층을 노릴 수 있는 새로운 거점의 기회가 마카오에 열렸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에 의해서 최초로 열린 그 아시아의 카지노 시장에 미국 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2004년 마카오에 가장 먼저 열린 샌즈 마카오 호텔은 현재 가치로 바꿔보면 약 6천억 원을 투자해서 중국에 건설된 첫 번째 카지노 호텔이었습니다. 이렇게 샌즈 마카오 호텔은 오픈 당시에 3만 명의 인파가 몰려서 조금 과장을 보태면 사람들이 흥분한 나머지 문을 부수고 입장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카오 시장의 잠재성을 일찍이 알아본 샌즈 그룹은 이 성공의 여세를 몰아서 2007년 무려 7조 원을 투입해서 세계 최대의 카지노 호텔을 또 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베네시안 마카오예요. 이탈리아의 그 베네치아를 모티브로 실내 운하를 쫙 조성해 놓은 이 호텔은 카지노의 크기가 무려 축구장 3개를 합친 면적에 육박할 정도라고 합니다. 와, 진짜? 심지어 뿐만 아니라 이 샌즈 그룹은 프랑스 파리를 컨셉으로 만든 파리쟁 호텔, 화려해. 또 영국 런던을 컨셉으로 만든 더 런던 호텔 등을 마카오에 개장했습니다. 이로써 라스베이거스의 중심거리 스트립과 똑 닮은 마카오의 코타이 스트립이 형성이 되었죠. 다음으로 마카오의 문을 두드린 기업은 바로 2006년 12억 달러, 현재 가치로는 약 2조 5천억 원의 높은 투자금으로 스티브 윈이 운영하는 이 윈 마카오라는 럭셔리 카지노 호텔을 오픈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라스베이거스의 상징과도 같은 MGM 리조트 또한 마카오의 투자 대열에 합류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미 성공을 경험한 대형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는 마카오를 점점 다른 모습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근데 피터정 씨 이렇게 되면 원래 마카오를 주름 잡던 스탠리호의 입지가 좀 많이 좁아질 것 같은데 스탠리호는 어떻게 대처했죠? 네, 자극을 받았던 스탠리호도 2008년에 5조 원을 투자해서 마카오 최대 높이인 52층의 그랜드 리스보아 호텔을 개장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그 결과 2019년 기준 마카오의 카지노 41개 중에서 22곳이 스탠리호의 회사 소유였을 정도로 미국 자본에 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그래도 절반은 꿰차고 있습니다. 절반 넘게. 그렇죠. 자,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카지노를 합법화한 지역을 갖고 있을까? 결국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진 역사 속에서 이 서양의 문화를 오롯이 받으면서 동서양의 문화 융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마카오의 숨겨진 역사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